안녕하세요. 저는 애청자분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는 30대 남성입니다. 일을 할 때 라디오처럼 잔잔하게 틀어놓고 있으면 애청자분들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때로는 위로받고, 때로는 희망을 얻으며 매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가 경험한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겨울이라는 계절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차가운 분위기, 얼어붙은 날씨.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다 보면 힘든 상황을 겨울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겨울을 생각하면 희망이 떠오릅니다. 차갑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언젠가 다가올 봄을 맞이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계절을 버텨내야 했던 시간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괴롭고 무척 가혹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절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끝에 반드시 봄이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는 가혹한 겨울 속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봄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트럭을 타고 여러 동네를 다니며 과일 장사를 하셨는데 가끔 부모님의 트럭을 타고 따라 나설 때면 꼭 여행을 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늘 바빴지만 저는 성실하게 일하는 두 분이 자랑스러웠어요. 늘 말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부모님. 물질적으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도 모두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으로도 너무 행복한 가족이었지만 제가 7살 때 쌍둥이 남동생들이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은 몇 배로 늘어났어요. 쌍둥이 육아 때문에 엄마는 집에 남고 아빠 혼자 장사를 나가면 저는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기도 하고 쌍둥이도 돌봤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안아주시며 제 덕분에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웃어주시곤 하셨죠. 쌍둥이 동생들이 어린이집에 갈 정도로 자란 후로 엄마는 저에게 동생을 맡기고 아빠와 함께 장사를 하러 나가셨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쌍둥이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워낙 아기 때부터 동생들이 제 손을 타서 그런지 동생들은 저를 잘 따랐어요. 저도 엄마 옆에서 배운 게 많아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 세진이 없었으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을까? 라면서 동생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제가 맏형이니까 동생들을 꼭 지켜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자랐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엄마에게 아들 셋이 감당이 되느냐 물었지만 타고난 성격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동생들이 한창 뛰어놀 때 이미 고등학생이었고 동생들도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한 덕분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쌍둥이를 돌보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동생들의 밥을 챙기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할 줄 아는 음식도 꽤 있었고 요리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빵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빵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전문대에 무난히 입학해서 제빵사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1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군대에 갔어요. 동생들은 제가 어디 멀리 가서 평생 안 올 사람처럼 펑펑 울어댔어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꼭 애들 부모 같다고 애들 걱정시키지 말고 잘 다녀오라며 토닥여 주셨어요. 저도 매일 동생들이 눈에 밟혔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지, 숙제는 빼먹지 않고 잘 하는지. 하지만 동생들은 이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 저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이번에 얼마나 성적이 올랐고 누구는 반장을 하게 됐다며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줬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군대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중학생 동생들은 전교에서 공부 잘하는 쌍둥이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학원 한번 보내준 적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생들을 보니 참 기특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제가 책을 많이 읽어줘서라며 제 덕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다 우리 동생들이 워낙 성실하게 공부한 덕분이죠. 우리 쌍둥이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나는 의사. 나도 의사. 뭐, 둘 다 의사가 되겠다고? 와, 우리 집안에 의사가 두 명이나 생기는 거야? 내가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형 호강시켜 줄 거야. 말은 고마운데 돈 때문에 의사가 된다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형이랑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병원 차려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야. 쌍둥이 동생들에게 왜 의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싶은지 이유를 듣고 나서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비록 꿈일지언정 동생들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순간 의대는 돈이 많이 든다는데 부모님 힘으로는 부족할 테니 얼른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학을 앞두고 저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타임이라 일찍 일어났더니 부모님은 늘 그렇듯 자식들 먹을 아침을 차려주고 장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 뉴스를 틀어보니 오늘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하자 아빠는 25년 무사고 경력을 무시하지 말라면서 웃어 보이셨어요. 늦지 않게 돌아오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본 부모님의 모습이 부모님에 대한 제 마지막 기억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은 그칠 줄 몰랐고 강추위에 길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이런 날씨면 일찍 좀 집으로 오시지. 기어코 모든 동네를 다 돌아야 했던 부모님은 늦은 밤까지 장사를 하셨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꽝꽝 언 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굉음을 듣고 신고를 한 다른 운전자 덕분에 서둘러 응급실로 옮겼지만 아빠는 이미 이동 중에 세상을 떠났고 엄마 역시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를 따라가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동생들과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어요. 어찌 손쓸 도리도 없이 우리 삼형제의 곁을 떠난 부모님을 붙잡고 오열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불러도 부모님은 대답해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부모님이 우리 곁에 없다는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부모님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을지 너무 막막했어요. 양쪽에서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쌍둥이 동생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황망하게 떠난 부모님이 하늘에서라도 편히 쉴 수 있게 제 동생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손으로 지켜내겠다고요. 22. 아직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하나 없던 제가 이제는 두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고 그마저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때도 써야 하고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쌍둥이 동생들이 정말 의대를 간다면 등록금에 생활비에 턱도 없었어요. 일단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복학을 미루고 두 동생과 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호프집에서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벌어서 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동생들의 학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동생들의 학교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생들이 갑자기 실업계를 가겠다는 말을 했다고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도 알고 있는 일이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일 없다고 동생들이 잘못 얘기한 거니 걱정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사가 꿈인 동생들이 꿈까지 포기하고 실업계를 가겠다고 하는 건 뻔했어요.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하겠다는 소리겠죠. 자신들을 돌보느라 혼자 일하는 저에게 미안해서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온 동생들에게 저는 정말 크게 화를 냈어요. 동생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키운다고 형 혼자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 3년만 기다리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도 취직해서 돈 벌 수 있잖아. 누가 너희한테 돈 벌어오래? 학교에서 그런 전화 받고 형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말없이 그런 건 미안. 세연이, 세용이 잘 들어. 형은 너희들에게 희생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책임을 다하는 거야. 우리 셋은 형제고, 이제 형이 너의 부모이자 형제이자 보호자야. 그러니까 형만 믿고 너희는 지금처럼 하던 대로 열심히 해서 꼭 하고 싶은 꿈 이루고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제 말이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셋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홀로 일하는 제가 걱정되어 진로까지 바꿀 생각을 한 동생들을 보니 마음이 미어졌어요. 이때 더 확고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생들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살자고. 그날 이후 저는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거나 일찍 끝나는 날을 이용해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하루는 무척 바쁘고 고단했지만 아직 제가 젊고 건강하다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동생들은 학생이라는 위치에서, 저는 가장이라는 위치에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동생들은 입학 후 치른 첫 시험에서 당당하게 전교권에 들었고,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쌍둥이로 통하고 있었어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준 적이 없는데 상위권 성적을 놓치지 않는 동생들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동생들 생각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도 일하고 남들이 쉴 때도 일을 했습니다. 일만 하면서 지냈는데 시간은 왜 이리 빨리 흐르는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동생들은 고등학생 2학년이 될 테고 곧 수험생이 되겠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생각을 하면 마음이 늘 조급했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동생들은 매일 학교에 나가 자율학습을 했어요. 학교에서 하는 방학 특강은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야 했습니다. 주변 상위권 친구들은 전부 비싼 학원에서 방학 특강을 들을 텐데 우리 형편에 부담이 될까봐 학원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는 동생들이 기특하면서도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해 명절은 유난히 연휴가 길었어요. 사람들은 황금 연휴라며 여기저기 놀러갈 계획을 세웠지만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어요. 이런 때야말로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이었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매번 명절도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아 미안했지만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쉬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연휴의 첫날에도 저는 늘 그렇듯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다들 어디론가 떠났는지 거리가 꽤 한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달을 간 고급 빌라 단지도 제법 고요했어요. 이곳에 배달을 올 때마다 참 기분이 묘해요. 우리 집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인데 이렇게 딴 세상이 펼쳐지다니. 지금 제 처지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곳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언젠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그때 우리 동생들과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혼자만의 상상을 하며 배달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와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모퉁이 한쪽에 웬 검정 비닐봉지가 덩그러니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간 건가 싶어서 가는 길에 입구 쓰레기장에 버리려고 봉지를 챙겼어요. 그런데 무게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슬쩍 코를 킁킁거렸는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궁금한 마음에 봉지 안을 슬쩍 들여다봤더니 흰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겹쳐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가장 위에 있는 봉투 안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다른 봉투도 몇 개 열어봤더니 지폐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주변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CCTV도 따로 없는 구역이라 지금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일단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주차장을 벗어났어요. 빌라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한적한 곳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일단 크게 숨을 내쉬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봉투를 열었어요. 하나, 둘, 셋. 대충 세어보니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는 총 10개가 있었어요. 입구만 열어 확인해보니 봉투마다 전부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봉투당 10만원씩만 들어있어도 총 금액은 무려 100만원이었죠.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면 명절 때 일하지 않고 동생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우리 동생들 학원에서 하는 방학특강 보내줄 수 있는데, 분명 CCTV도 없는 곳이고 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가져도 되지 않을까?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고작 100만원에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 할 수도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저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봉투 아래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적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봉투마다 다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돌아왔어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세뱃돈을 주려고 이름까지 적어서 준비한 돈인 것 같은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탈까. 다시 빌라로 돌아가 관리소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배달콜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배달을 몇 건 못한 탓에 일단 배달을 해야 했어요. 배달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 빌라와 거리가 멀어지기도 했고 언제 콜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근처 파출소에 들러 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접수를 하고 가려는데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이 저한테 귀속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까의 부끄러운 행동이 떠오르면서 이 돈이 꼭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 명절 당일에는 저도 동생들과 함께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며칠 전에 그 일이 또 떠올랐어요. 그때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동생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절대 하지 말자고. 눈앞의 이득에 제 양심을 버리지 말자.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내 것이 아닌 것에 함부로 욕심내지 말자고요. 오랜만에 저랑 시간을 보낸다고 좋아하는 동생들의 얼굴을 보니 더더욱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 당일엔 동생들과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평소와 같았던 명절 연휴가 지나고 얼마 뒤 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주인을 찾았다고요. 저를 만나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괜히 부끄럽기도 해서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너무 간곡하게 만남을 청한다고 하기에 결국 돈주인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파출소 근처 카페였어요. 호프집 일을 하러 가기 전 시간이 남아 그때 만나기로 했죠. 카페 안에 손님이 몇 있었지만 한 남자분이 저에게 이야기한 인상착의와 너무 똑같아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 또래로 보이는 남자분은 제가 자리에 앉자 대뜸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저를 바라보는 눈시울이 붉어지는가 싶더니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그 모습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고마워하시는 걸까? 고마워요, 청년. 정말 고마워요. 네? 고맙긴요.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 식구들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봉투였어요. 그 봉투,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거든요. 남자분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욕심을 냈던 그 봉투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준비한 선물이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다시 받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뺏으려 했던 제 자신이 또다시 부끄럽게 느껴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고요? 네,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봉투의 존재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식들 주겠다고 명절 되기 한참 전부터 고이 가지고 다니시던 거였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목이 맨 듯 잠시 말을 멈춘 남자분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편하게 털어놓게 되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꼭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사형제를 낳으셨어요. 제가 장남이고요. 부모님 둘이 우리 형제들 키우겠다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한참 많이 먹을 남자애들이 물로 헛배 채우고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어요. 우리 사형제 서로 끔찍하게 위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이요. 그러다 아버지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형편도 많이 나아졌죠. 아버지는 사업적 안목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재산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덕분에 고등학생 이후로는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도 더 넉넉해져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우리들이 점점 욕심만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러다 5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문제가 생겼죠. 5년 전 남자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장남인 남자분에게만 재산을 많이 남겼고 그로 인해 재산 문제로 동생들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래도 거의 사라진 상태이고 그나마 1년에 한 번 설 연휴에만 어머니에게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남자분의 집에 모인다고요. 모여도 늘 분위기는 삭막하고 형식적인 인사들만 주고받을 뿐이었다며 남자분은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와서 말이지만 저도 아버지가 그렇게 남겨주셨어도 동생들 섭섭지 않게 나누면 되는데 그때는 내가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장남으로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고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네요. 제 욕심 때문에 자식들이 항상 날이 선체로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몰래 눈물을 흘리곤 하셨거든요. 저는 다 알면서도 어머니의 마음마저 외면해왔어요. 남자분의 집에서 지냈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셨대요. 워낙 젊었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그런 어머니에게 이번 명절은 더 특별한 의미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명절 앞두고 컨디션을 많이 회복하셨거든요. 자식들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힘을 내셨겠죠. 이번에는 꽤 오래 입원하셔서 명절도 병원에서 보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명절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됐죠. 어머니는 자식들 모이는 날을 달력에 표시까지 해가면서 직접 세뱃돈을 준비하셨어요. 아들 넷, 며느리 넷, 손주 둘. 손에 힘도 없으면서 봉투마다 직접 자식들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며칠 내내 품에 넣고 다니셨어요. 남들이 보고 훔쳐가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검은 봉지에 돌돌 말아가면서요. 우리 어머니 참 귀여우시죠? 아, 그래서 검은 봉지가. 저도 처음에는 누가 쓰레기를 버렸나 했어요. 그런 소중한 봉투가 어쩌다가 그런 곳에. 주차장 모퉁이에서 발견했다고 하셨다던데 맞나요? 네, 기둥 쪽에 떨어져 있어서 저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문제의 그날 남자분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대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막내 아들의 전화를 받고 주차장에 마중을 나가셨고요.
같이 나가려는 화자에게 그냥 있으라고 혼자 갈 수 있다며 어머니가 고집을 피우신 탓에 걱정됐지만 주차장도 바로 코앞이고 막내도 곧 올 테니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주차장에서 뭘 잘못 밟고 넘어지신 건지 쓰러져 있었고 막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요.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 쪽을 심하게 다치면서 며칠 사경을 헤매다 결국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남은 연휴 동안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고 어머니가 준비했던 세뱃돈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은 별말 없이 각자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 앞으로 남은 인생 형제들을 볼 일이 거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런가 괜히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헛헛한 마음에 혼자 방에 누워있는데 관리실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봉투에 적힌 우리 가족들 이름을 줄줄 읊으며 왔냐고 하더라고요. 주민 명부 보고 찾아서 연락했다면서요. 제가 성이 조금 특이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관리소 연락을 받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세뱃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남자분의 어머니에게 사건이 일어났던 날, 쓰러지면서 어머니의 옷에 들어있던 검은 봉지가 그대로 떨어졌는데 어두운 곳에서 어머니를 다급하게 옮기다 보니 아무도 그 검은 봉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는데 마침 그날 배달을 하러 왔던 제가 발견을 하게 되어 찾게 되었다며 남자분은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어요. 그 봉투에는 어머니의 글씨 그대로 우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장남인 저부터 집안의 막내인 손주까지 모두 10만 원씩 공평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제 봉투에는 쪽지도 들어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했던 약속처럼 동생들 잘 챙기면서 살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손에 힘이 없어서 몇 번이나 더 쓴 어머니 글씨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자분은 그 순간 깨달았대요. 그깟 재산이 뭐라고. 이미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동생들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혼자만 욕심을 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학교에서 간식으로 빵을 받으면 그걸 혼자 먹는 게 미안해서 동생들 주겠다고 집에 챙겨와서 한 입씩 나눠 먹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사무치게 그리웠다고요. 혼자서 한참 울고 난 후에 동생들 모두에게 연락을 했어요. 누구에게 더하거나 덜하는 것 없이 공평하게 사랑을 나눠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그동안 혼자 욕심내서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 기다렸다는 듯이 울면서 집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사형제 옛날 이야기하면서 좋았던 것, 서운했던 것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놨어요. 이제 저도 동생들에게 나눌 것 나누면서 동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려고요. 그날 꿈에 어머니가 나왔는데 어찌나 활짝 웃으시던지 청년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남긴 봉투도 끝내 잊었을 거고 어머니의 마음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 형제들 이렇게 서로 마음도 전하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소원하게 지냈겠죠. 청년이 정말 은인이에요. 그 봉투가 어떤 봉투인지 그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 행동이 좋은 일이었지만 제가 그것을 잠깐이나마 욕심을 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자꾸 콕콕 찔리는 것처럼 불편했어요. 아, 그런데 관리소에 맡기지 않고 왜 파출소에 맡기셨어요? 청년이 우리 빌라에서 주웠다는 말을 해준 덕분에 파출소에서 고맙게도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줘서 쉽게 찾긴 했지만 번거로웠을 텐데. 저 사실은요. 처음에 돈 봉투라는 거 알고 나서 저도 모르게 욕심이 났어요. 제가 봉투 줍는 걸 아무도 못 봤고 그쪽엔 CCTV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가질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봉투에 적힌 이름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미 빌라에서 나온 상태라 배달을 또 해야 해서 중간에 파출소에 맡겼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찾아주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옳은 행동을 하진 않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도요, 잠깐이라도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그런 의미인 줄도 모르고. 정말 마음 쓰지 말아요. 오히려 유혹을 이겨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아직 학생 같은데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남자분은 잠시나마 잘못된 생각을 했던 저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끝내 바른 선택을 해주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낸 남자분은 저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으셨어요. 남자분이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오랜만에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느라 바빠 그동안 누군가에게 제가 겪은 일도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왠지 그날은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가장이 된 일부터 시작해서 학원 한 번 다니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쌍둥이 동생들의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때 아무런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지난 시간들에 대해 하나씩 풀어놓았어요. 남자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동안 치열하게 앞만 보며 살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제가 걸어온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저도 동생들도 참 애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남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하네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지난 일들이 더 부끄러워졌어요. 부모님이 하늘에서 분명 대견해 하실 거예요. 애 많이 썼네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입에서 애썼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힘든 감정도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모두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저는 참 힘들었고 부모님의 품이 그리웠습니다. 남자분은 저를 토닥이며 저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괜찮으면 그때 그 봉투에 있던 돈만큼 보답을 해도 될까요? 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오히려 덕분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기회였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 내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너무 급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조만간 제가 제대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건 괜찮죠? 대접이 아니라 같이 식사하는 거라면 얼마든지요. 긴 이야기를 나눈 후 저와 남자분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헤어졌습니다. 남자분과 만난 이후 제 일상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어쩐지 마음이 가득 채워진 느낌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기준점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이 흐르고 남자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한 식사를 함께 하자면서요. 그 전에 한 학원에서 만나자며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그 학원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전국적으로 유명한 일타 강사를 영입한 뒤로 학생들이 끊이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 체인까지 여럿 있는 대형 학원이었거든요. 배달을 하며 지나칠 때마다 우리 쌍둥이 동생들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식당도 아니고 학원에서 대체 왜 만나자고 하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착해서 남자분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로비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내해 줄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분은 저에게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위층에 있는 원장실로 가라고 안내를 했어요. 얼떨떨한 상태로 원장실에 도착했더니 며칠 전 만난 그 남자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때는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남자분이 저에게 명함을 건네주신 순간 명함 속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함에 적힌 남자분의 직함이 바로 이 대형 학원의 원장이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파에 어색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짓던 남자분은 직접 차를 타서 내어주셨어요. 일터로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아, 아니에요. 이렇게 큰 학원 원장님이신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일타 강사도 섭외하고 체인도 열어낼 수 있었죠. 그때 얘기했던 욕심이 가득하던 시절 이야기예요. 지금은 정신 차렸지만. 여기 학생들도 진짜 많잖아요. 영입했다는 일타 강사님이 수학 담당이시죠? 수강하려면 줄 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진짜. 고등학생 동생들이 있다더니 잘 알고 있네요. 이야기가 잘 통하겠네요. 여기 오라고 한 것도 사실 동생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제 동생들이요? 우리 학원에 동생들이랑 같은 학교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 통해서 알아보니 쌍둥이 동생 둘 다 전교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요. 학원도 안 다닌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청년의 동생들을 우리 학원에 다니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제 동생들을요? 둘 다 의대 목표라면서요. 학교 공부만으로는 힘든 때가 올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은 노하우도 많고 잘 이끌어줄 수 있어요.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의대 합격할 때까지 학원비 전액을 지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정말 의대에 합격하면 학원 장학재단에서 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 추진해서 대학교 다니는 내내 학비도 지원할게요. 동생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분명 한국말인데 어안이 벙벙해서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이 지금 유일한 제 목표를 이뤄주겠다고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인생의 귀인에게, 우리 가족의 은인에게 저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날 대뜸 100만 원 얘기를 하고 집에 와서 내내 창피하더라고요. 청년의 선행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뭘까? 지금 청년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랬더니 너무 명확하게 답이 나오던데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해요. 그렇게까지 하실 일 아니에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대신 저도 조건이 있어요. 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는 늘 일정 성적을 유지해야 해요. 의대에 합격해서 대학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리고 의대에 합격하면 쌍둥이 동생들 얼굴을 크게 인쇄해서 학원에 걸어 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담스러운 마음에 잔뜩 얼어붙은 제 마음을 알아챈 남자분이 애써 농담을 건네셨지만 차마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행운 앞에서 망설이는 제가 한편으로는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봉투를 찾아준 대가라기엔 너무 과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이 제안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태인데 남자분은 저에게 또 다른 기막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빵사가 꿈이라고 했죠? 학원 로비에 있는 카페 봤어요? 네? 올라오면서 봤어요. 거기가 우리 학원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예요. 청년만 괜찮으면 카페에 취직해서 일 배우면서 자격증 따면 어때요? 지금 있는 매니저님도 관련 학과 나온 게 아니고 학원 다니면서 시험 쳐서 자격증 따셨거든요. 굳이 학교로 돌아갈 게 아니라면 꿈과 관련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일 성실하게 잘하고 자격증 따면 정직원으로 채용할 생각입니다. 베이커리 카페 사업도 넓혀갈 생각이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직원 가족은 장학생 선발에 더 유리하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면서도 선뜻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그 정도로 보답받을 일을 하지도 않았고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분의 제안은 당장 붙잡고 절대 놓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달콤한 유혹 같았어요. 동시에 제가 욕심을 내선 안 될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자 남자분은 몇 번이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동생들이 성적을 지키지 못하면 어차피 도움은 끝나는 거라며 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요. 남자분의 오랜 설득 끝에 결국 저는 다시 없을 제 인생의 기적을 감사히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형,
나 사실 수학이 좀 약해서 그 강사님 수업 받고 싶었거든. 진짜 너무 고마워. 현장 강의는 신청하는 것도 힘들다던데 무조건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학원에 주변 학교에서 공부로 날아다니는 애들 다 다니거든. 그런 애들이랑 모여 있으니까 완전 승부욕 활활 타오르는 거 있지? 다들 나 말리지 마라. 앞으로 공부만 할 거니까. 사실 학원 갈 때마다 형 보는 게 제일 좋아. 끝나고 형이랑 같이 집에 가는 것도 좋고, 이제 배달 일 안 하는 것도 마음이 놓여. 사실 형한테는 말 안 했지만, 엄마 아빠 도로에서 사고 당했잖아. 그래서 형이 배달 갈 때마다 계속 불안했거든. 이제 진짜 걱정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할게. 남자분의 보답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동생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학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성적도 올랐고요. 학부모 상담에서 지금 성적만 유지하면 사립의대는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 듣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들의 학비에 대한 부담이 덜해지면서 저도 남자분, 아니, 원장님의 제안에 따라 학원 1층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휴무일을 이용해 제빵 학원을 다니며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쪼개 노력한 덕분에 3달 만에 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저는 당당히 정직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봄꽃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지나칠 정도로 보답을 베풀어 주신 원장님 덕분이에요. 원장님은 제가 본인 인생의 귀인이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원장님이야말로 제 삶에, 우리 형제들의 세상에 숨결을 불어넣어준 세상 가장 소중한 귀인입니다. 동생들은 원장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다닌 이후 보답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며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결과 둘이 나란히 같은 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학원에는 동생들의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크게 걸렸어요. 동생들이 합격하면 얼굴을 인쇄해서 학원에 자랑하겠다던 원장님의 말씀은 진심이었어요. 한동안 출퇴근길에 학원에 붙어있는 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부모님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의대에 진학한 동생들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한다는 숙제들 사이에서도 어찌나 열심히 했던지 의대 6년 내내 학원에서 주는 학비 지원금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저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랑스러운 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저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원장님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카페 점장이 되었네요. 어린 나이에 시작한 만큼 나이에 비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만의 자산이 되어갔습니다. 요즘엔 저만의 사업이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서로의 위치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며 지내는 동안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쌍둥이 동생들의 의대 졸업식입니다. 동생들은 휴학 한 번 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우리 삼형제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네요. 졸업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쓴 동생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제 한 손가락을 겨우 잡을 정도로 작았던 동생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는 동생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에게까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법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한 동생들의 모습을 웃으며 카메라에 담으려는데 갑자기 동생들이 누군가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이 쳐다보고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려보니 언제 봐도 반가운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꽃다발을 하나씩 들고 우리 삼형제를 향해 힘차게 걸어오는 사람. 10년 전 아득한 희망을 향해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고 허우적거리기만 했던 저에게 등대가 되어준 바로 그분이었어요. 원장님을 발견한 동생들은
원장님에게 달려가며 격렬한 환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초대했더니 오늘 일 있다고 못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녀석들아, 이게 바로 서프라이즈라는 거다. 우리 학원의 자랑, 나 주대현의 자랑, 장세현, 장세홍 졸업 축하한다. 우리 형님도 축하해. 너희들 무사히 졸업한 거 다 형님 덕분인 거 알지? 아, 당연한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제가 정식 의사 되면 두 분한테 제대로 효도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효도는 형한테 마음껏 하고 나는 겨울방학 특강만 하나 해줘. 의대 진학반 학생들 모아서 입시 설명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원의 전설 쌍둥이 의대생들이 와서 한마디 해주면 학생들이 아주 기합이 제대로 들어갈 것 같거든. 에이, 그런 건 우리가 목이 나갈 때까지 해드리죠. 대신 특강비로 그날 우리 형 휴가 주시는 거죠? 요 녀석들 형만 생각하지 아주. 형은 내가 알아서 잘 모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장님과 유쾌한 대화를 주고받던 동생들은 갑자기 시선을 맞추더니 학사모를 벗어 저와 원장님에게 씌워주었어요. 그러더니 저와 원장님을 향해 넙죽절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을 하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형, 원장님, 감사해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형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의사가 되면 그때 다 할게. 형, 우리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고마워. 형은 우리한테 부모님이고 형제이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야.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원장님도 저희 기죽지 않게 항상 살펴봐 주시고 안 보이는 곳에서 신경 많이 써주신 건 알고 있어요. 형 덕분에 저희까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두 분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훌륭한 의사 될 테니까 꼭 옆에서 그 모습 지켜봐 주세요. 저와 원장님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하는 동생들의 모습에 결국 원장님과 저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날 힘들어서 남몰래 웃었던 날들도 많았지만 지금의 눈물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봉투 하나, 그때 양심을 지켰던 저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잠깐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잘했다고 옳은 행동을 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먼저 떠난 부모님이 분명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겠죠. 나중에 조금 먼 미래에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동생들 지켜주겠다던 약속, 이 정도면 잘 지켰는지 꼭 물어보고 싶은 날입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동생들은 누구보다 멋지고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고 저도 반드시 사업에 성공해서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에게 기적이라는 선물을 준 원장님처럼 저도 누군가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애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반드시 따스한 봄이 찾아오길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